자,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자, 254페이지 1번. 정책 네트워크 유형별 특징에서 차례 3권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 그리고 의회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맞죠? 2번. 정책 네트워크 유형별 특징에서 하회정부 모형은 차례 3권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하회정부 모형이 차례 3권 모형이라고 그랬죠? 3번. 정책 네트워크 유형별 특징에서 정책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 맞죠? 4번.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 경계가 불분명하고 참여자들의 진입과 대장이 쉬운 편이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 거고. 5. 의회위원회, 관련 이익집단, 소관부처,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하위정부 모형에서 정책 영역별로 정책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민사회단체. 맞죠? 로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에서 정책 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맞죠? 로즈가 이야기한 거, 이슈 네트워크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며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자, 왜 그러면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냐? 로즈 등을 중심으로 해서 8번.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자와는 상호 의존성이 기인한다. 그렇죠? 9번. 자, 노드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에서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 내용과 유사하며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아까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처음 의도한 정책 내용과 유사하지도 않았죠. 아까 수도권 완화할 때도 어땠어요? 처음 이 완화에 대한 법안들이 많이 수정돼 버렸죠. 그 다음 예측도 그래서 쉽지가 않겠죠. 10번은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을 응용했다. 이거 맞고. 11번.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맞죠?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세 클론은 하회정부 모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슈 네트워크 모형을 제안했다. 맞죠? 이런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미국에서 주로 유행했다고 그랬죠. 발전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 13번은 틀린 이유는 뭡니까? 13번은 틀린 것. 재분배 정책이 틀렸죠. 보통 하회정부 모형은 배분 정책 또는 분배 정책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14번.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와 비교해서 참여자 보험의 측면에서 정책 공동체는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데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광범위하고 개방적이다. 맞죠? 15번.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해서 참여자와 권한, 자원 측면에서 정책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자원 권한을 가진 교환적 관계 안에 관계인데 비해 이슈 네트워크는 일부만 권한 자원을 소유한 배타적. 맞죠? 자, 두 개의 비교해서 정책 공동체는 의존적, 협력적, 정합계, 포지티브. 이슈 네트워크는 경쟁적, 갈등적, 제로성, 네거티브. 그쵸? 자,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 비교해서 정책 산출 측면에서 정책 공동체는 정책 산출의 예측이 자, 정책 공동체는 비교적 쉽다고 그랬죠? 이슈 네트워크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가 바꿔져 있죠? 18번은 자, 참여들 간의 제로성 게임, 참여들 간의 자원은 접근이 불균형, 그 다음 권력 불평등, 자, 진입 및 퇴장이 자유롭다. 이슈
네트워크, 그쵸? 19번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인매 없는 조직 전체 문제망 중에서 정책 네트워크 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매 없는 조직, 그쵸? 정책 공동체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개발. 자, 우리가 로즈가 특히 강조했던 정책 공동체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이슈 네트워크죠? 자, 21. 정책 공동체에서는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 배분이 불균등. 자, 정책 공동체에서는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 배분이 균등하다고 그랬죠? 22. 정책 공동체는 지속적 안정점이 결과화된 예측 가능성이 높고 맞고. 23. 정책 공동체에서는 참여자들 간 공동체의식이 약하며 접촉 빈도는 유동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이슈 네트워크죠? 자, 이 정책 공동체는 비교적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공동체의식도. 그 다음 접촉 빈도도 지속적이죠? 24. 정책 관련 모형에서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참여자들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 말이 안 되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고 그랬죠? 25. 정책 관련 모형에서 하위정부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갑이 맞죠? 정책 관련 모형에서 정책 지지 모형에서는 여긴 정책 지지 현안 모형은 정책 변동과 관련된 모형입니다. 정책 변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장애로 정책 하위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27. 정책 관련 모형에서 정책 공동체 모형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책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하위정부 이론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시험 볼 때 스님들은 거기다 항상 정책 공동체 모형 동그라미 쳐놓고, 그쵸?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책 문제 해결방안을 둘러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자, 헷갈리니까 항상 정책 공동체 이런 데는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28번 정책 네트워크에서 정책 공동체의 참여자는 하위정부보다는 더 추가되어 있죠. 하위정부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 전문가 집단, 그쵸? 29번 정책 네트워크에서 정책 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아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그렇게 되어 있었죠. 정책 네트워크에서 이슈 네트워크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 결정을 지배한다. 다수라고 그랬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죠. 31. 정책 네트워크에서 하위정부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 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 맞고, 정책 네트워크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포함되고, 정책 네트워크에서는 정책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들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틀렸죠? 이슈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가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행위자고 개방성이 상당히 높고. 34. 정책 네트워크에서 해클론은 하위정부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비판적 모형을 제안했다. 맞고. 35. 정책 네트워크에서 하위정부는 선출직 의원, 정부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맞고. 정책 참여자 관계에서 정책 공동체는 일시적이고, 계속 이 문제 나오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고 그랬죠. 다음 점에서 이슈 네트워크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죠. 37. 정책 참여자 관계에서 다원주의에서 정부는 집단들 간의 조정자 역할 또는 심판자 역할을, 그렇죠. 다원주의에서는 중립적 입장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38. 정책 참여자 간 관계에서 이슈 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 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 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맞고. 정책 참여자 간 관계에서 국가 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선과 능동적 참여를 국가 조합주의는 아니라고 그랬죠. 국가조합주의하고 사회조합주의 차이가 이익집단의 자율성이 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어느 정도 이익집단을 강제하죠. 결선을 강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 이제 이슈 네트워크 모형.
그래서 여기에서 어려운 건 없죠?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 여기에서 어려운 건 크게 없죠? 문제 나오면 거의 다 이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정책 네트워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여기도 한 문제 정도 주로 잘 나오는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권력관계도 그러니까 여기 묶어서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선생님 정책 결정 및 분석을 할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정책 분석 및 결정 정책 결정 및 분석. 자, 보시면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정책 결정 및 분석은 지금 26페이지 보시면 자, 정책 결정에 대해서 대강 전반적인 요약집 26페이지고 책은 257페이지입니다. 250 책은 257이고 요약집은 거기 26입니다. 요약집은 26. 자, 그러면 정책 결정 및 분석에서 이제 개관해 보면 먼저 어떤 게 있겠어요, 쌤? 정책 결정 이론 모형 있고 정책 결정 개념. 먼저 개념부터 본다면 정책 결정은 어때요, 쌤? 정책 과정상의 정책 결정으로 본다면 뭐한 뒤에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야, 쌤. 우리가 공식 의제까지 오는 것이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이라면 그 뒤에 이제 의제 설정한 뒤에 일어난 것이 정책 결정이죠. 그래서 여러 제안들을 채택하고 기각하는 것들, 대안들을. 그다음 정책 목표 및 정책 수단에서의 정책 결정.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됐으시면 최적을 택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대안을 택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책 결정이라고 하죠. 자, 정책 결정은 정책 의제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를테면 전국민 뭐 전장위원 요즘 맨날 시위하는데 이렇게 해다가 심각하다 해서 이제 의제가 됐어. 국무회의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논의되거나 또는 의회에 들어가서 논의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대안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는 과정이 보다 정책 결정이다. 그렇죠? 자, 자연 상태에 관한 지식과 정책 결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오늘 배울 건데 어떻다? 불확실성 상태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을 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확실할 때 의사결정하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한번 봅시다. 정책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뭐냐면 보통 이거 처음에는 의사결정은 민간에서 하는 거,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걸 주로 그런 말들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뭐 DRAM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자, 공공기관에서 공공 분야에서 이를테면 아까 같이 민식이법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정책 결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해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부분에서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특히 공적에서 공공 분야에서 결정하는 걸 뭐라 하자? 정책 결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책 결정을 나누는 이론 모형의 유형에서 자, 거기 뭐 있습니까? 의사결정론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구분, 헨리의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패러다임에 따라서 점증주의 패러다임, 합리주의 패러다임, 전략적 패러다임. 이건 시험에 좀 한두 번 나오니까 체크하고 봅시다. 이건 문제 풀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출지향이냐, 과정지향이냐. 그쵸?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정책 결정 모형에서 인지 모형과 합리 모형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그 다음, 거기 상황별 의사결정 적용 가능성을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거기 개인적 차원하고 집단적 차원을 나눠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 쌤이 헨리 조금 진하게 해줘야 되는데, 밑줄만 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먼저 그러면 정책 결정에서 어떤 부분을 하면 되겠어요? 정책 결정에 들어가는데, 정책 결정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결정을 좀 보도록 하죠. 그렇죠? 거기에는 무슨 모형이 있다고요? 합리 모형. 그렇죠? 그 다음 합리 모형과 대비되는 점증 모형. 그 다음 사이먼의 무슨 모형? 만족 모형. 그 다음 자, 이 합리와 점증을 섞어서 만든 게 뭐다? 혼합 간조. 그쵸? 혼합 간조 모형. 스캐닝. 그쵸? 그 다음, 드로우의 최적 모형. 이게 이제 개인적인 거. 그쵸? 개인적 측면에서 나오는 걸 말합니다. 예. 네, 주사나 간조, 번역을 간조로 번역할 수 있고 주사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쌤, 거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스캐닝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뭐 한다? 스캔한다, 스캔한다는 말 많이 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혼합 간조 할 때 설명하면 쌤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말을 썼구나. 스캔한다는 걸 관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주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쌤, 합리 모형. 자, 합리 모형은,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책 결정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뭘 하기로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뭘 마련한다고? 대안을 마련한다. A, B, C, D, E 대안을 마련한 뒤에 이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데 합리 모형은 어떻게 선택한다? 모든 대안을 거기와 관련된 모든 대안을 가지고 다 검토를 해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합리 모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일단은 자, 합리 모형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어떻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전능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모든 대안들을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 특히 목표에 여러 가지 수단들을 놓고 그 수단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 이때 효율성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 미세먼지 문제가 있다. 미세먼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모든 미세먼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사례를 검토해보고 이들을 다 PC 분석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봐서 10원이 가장 PC 분석하니까 비용분의 베네핏, 편익, 효과가 제일 높다. 그러면 뭐 하겠다? 그걸 선택한다. 이게 합리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리모형은 거기 개념도 출제됐었고, 거기 기본 가정도 출제됐어요. 기본 가정.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한다. 목표 수단을 실시할 수 있다. 목표 수단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근본적이고 대폭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약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대폭적인 변화. 그럴 때 우리가 방금 BC 분석 같은 뭘 쓴다? 계량적 분석을 활용한다. 그 다음, 자, 전체적 최적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합리모형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포괄적인 가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합리모형의 절차를 보니까 먼저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대안을 탐색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옆에 써져 있는 게 뭡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는 거죠. 만약에 점집 모형 같으면 약간의 몇 개의 대안만 탐색하는데, 그렇죠?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를 예측할 때 무슨 예측하고 종합적으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할 때 무슨 분석 쓴다고? 계량적 분석. 거기 있는 것처럼 체제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기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대안, 최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대안, 그다음 후회를 최소화시키는 대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적의 대안을 택한다는 거죠. 자, 결정 비용에 대한 무관심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용에는 집행하는 비용이 있겠고 뭐하는 비용이 있겠어. 결정하는 비용이 있겠죠. 이걸 선택하는 A 안 선택할지 B 선택 이거 PC 분석 다 해보는 이런 비용들이 있겠죠. 근데 합리모형은 이 비용은 엄청나겠죠. 모든 대안을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선택된 대안은 집행할 때는 상당히 뭐겠어. 비용이 거의 PC 분석에서 제일 좋은 거니까 비용은 별로 안 들겠죠. 그래서 거기 그래서 그 말을 들어간 거였어요. 합리모형은 대안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은 고려하지만 결정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대안을 결정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은 무관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 이것만 잘 알아주시면 돼요. 자, 정책 결정하고 정책 집행, 정책 평가에는 각각 비용이 들어가는데 합리모형은 아까 비교하는데 이렇게 모든 대안을 비교하려면 굉장히 결정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중에 제일 좋은 대안을 선택하면 집행할 때는 비용이 제일 안 들 수 있겠죠. 자, 거기 장점, 변화 쇄신이 가능하다. 그다음 명확한 또는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제시하죠. 경제적 효율성 이렇게 딱 정하죠. 소수 엘리트에 의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개발도상 국가의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다. 합리모형이. 그런데 쌤들도 알다시피 단점은 비현실적이죠. 우리 인간이 전능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 정보 시간 부족을 무시했고 매몰 비용이나 기득권을 무시하고 이상을 추구했다. 그렇죠? 자, 선코스트 매몰 비용이 뭐라고 그랬어? 쌤, 매몰 비용이 매몰 비용은 이미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미 들어간 비용.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 이 합리모형에서 한계 같은 경우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합리적 정책 결정할 때
저의 요인이 뭐냐? 그럴 때 인적 요인, 사람의 요인으로서는 거기 인간의 인지상 능력 부족, 당연히 우리가 전능할 수 없으니까 모든 대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 다음 구조적 요인으로는 우리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하죠. 모든 대안 선택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환경일 때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겠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근데 지대 추구나 포획 등이 일어나면, 로비 같은 게 일어나면 당연히 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겠죠. 자, 여기까지 어떤 말인지는 대강 알겠죠? 이게 무슨 모형이다? 합리 모형이다. 그 다음 이제 점증 모형은 어떻게 하는 거? 자, 여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이 있는데 모든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대안만 선정하죠. 검토하죠. 한정된 대안만. 그렇죠? 그래서 점증주의 방식이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해서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의 또는 약간 향상된 내용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 모형을 말한다. 자, 린드블룸하고 윌다브스키입니다. 그러면 기본 가정이 뭔지 보면 인간은 뭐다? 인지 능력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합리적 정책 대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 다음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정책 과정을 진흙탕 헤쳐나가기 이전 투구 과정으로 보면서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은 어떤 걸 말합니까? 쉽게 말해서 비용분해, 코스트분해, 베네피트 이런 것들이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치적 합리성은 뭘 말했어요? 실행 가능성. 자, 또는 협상 가능성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의사하고 약사가 의학 분업 때문에 의학 분업이 우리는 이미 됐지만 이것 갖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의학 분업을 하게 되면 의사나 약사는 큰 타격을 받는단 말이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의학 분업을 어떻게 한다? 딱 11월 1일부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해야 뭐 할 수 있겠어?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있었던 약들은 다 어디로 옮기면 되고, 약국으로 옮기되고, 이제 약국은 진료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그쵸?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러면 완전히 뭐 하겠어? 사생결단하려고 그러겠죠? 의사나 약사나. 그런데 쌤 봐봐. 이번 달은 3개 품목만 의학 분업을 한다. 그 다음 달은 또 2개 품목만 의학 분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 그 정도는 뭐 크게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쌤 지금 우리 편의점에서 약 몇 개 살 수 있어요? 갑자기 아파보지 않으셨구나. 편의점에서 우리가 약을 보니까 이 펜자 같은 거, 그 다음 또 하나 감기약은 못 사는 것 같고, 소화제 뭐 이런 거 몇 가지죠. 그러니까 약사 쪽에서도 약사협회 쪽에서도 그 정도는 뭐 해주지. 근데 만약에 편의점에서 약 다 살 수 있다고 해봐. 그럼 약국 어떻게 줘?
우리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 편의점 가면 저녁 24시니까 얼마나 편해. 그쵸? 필요할 때 가서. 그리고 약국도 많긴 하지만 약국보다는 편의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사기도 좋단 말이야. 만약에 웬만큼 되는 것들은 크게 오남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다 풀어져 줬으면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약사들이 다 문 닫고 난리 나겠죠? 그러면 그런 정책 결정, 그러면 여기 3가지 정도만 지금 용인해 주셨잖아. 그러면 3가지만 용인해 줬으면 옛날에 아예 없다가 2-3가지 했으니까 약간 향상됐죠? 그러니까 약사협회도 크게 타치 안 하죠? 그러니까 잘 보였어.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보면 아예 좀 그런 거 없는 걸 전체를 다 하는 게 훨씬 더,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기도 쉽고 뭐하기도 쉽으니까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만약 그래 버리면 정치적으로는 어때? 타협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치 가능성 굉장히 낮겠죠. 근데 방금 같이 약간씩 바꿔주면 정치적 가능성, 타협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근데 경제적인 건 그렇죠. 이제 3개 바꾸고 또 하나 더 넣고 또 하나 더 넣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선생님 봐봐. 의약분업 같아도 오늘 이번 달은 5개, 다음 달은 3개, 그러면 맨날 공지해야 될 거 아니야. 광고에 5개 품목은 이제 약국에 못 삽니다. 또 그 다음 날 가서 그 다음 달 가서 3개 품목 못 삽니다. 계속 광고해야 되겠죠. 그럼 광고비 들어가지, 또 거기 있는 배달 계속 그냥 한꺼번에 배달하는 게 낫지, 계속 몇 개 품목만 배달은 몇 번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점집 모형 먹을 추구가 가능하다. 정치적 합리성. 대신에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왜 그러냐? 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느냐? 정책 과정은 어차피 진흙탕 헤쳐나가 이전 투구니까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전 투구 상황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었어요. 목표 수단의 상호 조절. 목표 수단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목표 수단을 먹고 합리 모형 같이 수단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옛날보다는 조금 더 향상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합리 모형과 달리 점집 모형 목표를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지도 않고 수단에서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는 것도 긍정한다. 그렇죠? 그 다음 거기 목표 수단 분석을 미시십니다. 제한된 부분은 분석,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한다. 그럼 모든 대안이라고 그랬어 하면 제한된 분석이라고 그랬죠. 제한된 대안이고, 그 다음 부분적으로 최적화를 추구하고. 자, 그 다음 연속적이고 순차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수 없죠. 하나하나 할 수밖에 없겠죠. 순차적으로 한다. 그 다음 대폭적인 변화가 아니라 소폭적이고 점진적인 변화한다.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용어들 잘 보시고. 거기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문제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과거와 유사한 문제를 주로 탐색해서 대안을 탐색했어. 근데 아까 같이 모든 대안입니까? 한정된 수입니까? 한정된 수의 대안만을 파악하고 있죠. 거기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범위 내에 속한 대안,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러다가 어때요? 위로 올라가면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소수의 해결 측면을 분석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안을 비교하는데 거기 봐. 기존의 대안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선택한다는 기준이. 아까는 모든 대안을 다 놔두고 비시 분석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기존 대안이야. 기존 대안보다 조금 향상돼 있거나 똑같더라도 뭐 한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꼭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들어있죠, 밑에.
그 대안이 기존의 대안하고 크게 차이 없더라도 선택한다는 거야. 자, 그 밑에, 그래서 기존의 대안보다 나은가 그러면 선택이 되고, 선택 안 되면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본다. 그러면, 이건 어떠겠어? 정책 결정에 대한 비용은 거의 안 들겠죠. 몇 개만 살펴보니까, 그쵸? 근데 정책 집행에서는 몇 개밖에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진짜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것은 고려를 잘 못하겠죠. 장점, 민주사회나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하고 합리모형의 비현실적인 분석의 복잡성을 완화해 줄 수 있겠고 급격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고 그러겠죠. 복잡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전략이 될 수 있겠고 그렇죠? 뭘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복잡할 때는 옛날에 선택한 것보다는 조금만 나오면 된다.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 정치적 실현 가능성들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데 단점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두 번째,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소수의 몇몇 집단에 의해서 정책 결정 과정이 주도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조금만 바꾸다 보니까 그 다음 지금 조금씩 바꾸면 우리가 점진주의, 보수주의적인 성격이라 그러죠. 사회를 확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조금씩만 바꿔가는 거. 또는 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대증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증적 요법이다. 대증적. 우리 쌤 감기약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야? 아니면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이야? 감기약은 바이러스 전혀 못 죽이죠? 그냥 콧물 나오면 콧물 좀 안 나게 하는 정도밖에 없죠? 그럴 때 그런 요법을 대증요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점증 모형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만 어때? 조금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다. 그런 말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점증주의를 조금 수정해요. 린드블룸이 1970년대 말에서 자신의 주장을 수정한다. 특히 이제 점증주의하고 연결되는 게 다원주의일 거 아니야. 다원주의도 어땠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봤으니까 타협과 타협하다 보면 어때? 조금밖에 못 바꾸잖아. 갑자기 바꿀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열렬한 다원주의론자였던 린드블룸도 점증주의 정치의 중요한 속성인 당파의 상호조정이라는 메커니즘이 실제로는 특정한 참여 집단, 특히 기업 등의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또 특정한 참여 집단에 유리하도록 정립된 가치 이념 체계가 고도로 고착되어 있을 때는 당파 간의 상호조정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하게 됐다. 종합해서 보면 린드블룸은 사회 내의 권력 분포가 균등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당초의 점증주의에서 크게 후퇴했다. 그래서 특히 거기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거기 봅시다. 비가분적 정책은 우리가 뭐 할 수 없어? 점증 모형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증 모형 설명이 안 돼. 비가분적 모형은 즉 점증적인 정책 선택이 불가능한 비가분적 정책이 존재한다. 4대강 사업, 새만금 개발 사업, 개인 운하 건설, 경인 운하. 4대강 새만금 개발하는데 이만큼만 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 개발하려면 바닷물을 가두려면 다 가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으로 높은 착수 비용과 높은 실패 위험이 수반되어 초기의 정책 결정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이런 높은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높은 지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정책 주장자들은 정책의 편익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특정 정책의 추진을 국가적 유신 또는 국제적 지위 등과 연계시키기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불안정한 정책 과정을 겪게 된다. 여론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곧 여론은 다른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정작 높은 착수 비용을 지르고 정책이 본궤대로 올 때쯤에는 여론이 그 정책 추진에 대응해서 더 높은 지지를 보이지 않게 되어 정책에 표류하기도 쉽게 된다. 비가분적 정책 결정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4대 간의 사업도 많이 표류했죠. 새만금 사업도 지금까지 논란되고 있죠. 난 합리 모형과 점증주의 모형의 비교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합리 모형하고 점증주의 모형을 봤죠? 합리 모형은 누가 주장한 지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인간이 전능하다는 전제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모형이다 하고 기본 이상적인 모형으로 합리 모형을 제시해 놓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점증 모형은 린드블룸이나 윌다브스키가 주장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사이몬의 어떤 모형? 만족 모형. 자, 만족 모형은 사이먼과 마치의 행태론에서 주장된 이론으로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그 만족 모형은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뭐 할 때?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대안 살펴봤으면 됐어. 하고 만족한 정도의 대안만 선택한다는 거야. 근데 만족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 요소를 넣었다. 주관적 심리적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현실 속의 정책 담당자들은 완전한 합리성 하에 최적 대안을 추구가 아닌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만족 대안에서 결정함을 설명하는 실증적이고 귀납적 접근법이다. 실제 우리 현장에서 보면 완전 이상적 모형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어때? 정책 결정자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고 하는 사람에서 대안을 살펴보고 정책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거기 특징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제한된 합리성, 즉 이 사람은 자 어떤 거 이야기했어? 합리적 경제인도 아니고 행정인이라고 그랬죠. 행정인은 뭐냐? 감성에 충만한 심리적 인간도 아니고 이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도 아닌 중간에 있는 걸 뭐라 그런다? 행정인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합리성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그냥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쌤들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뭘 고려해? 합리성을 고려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제한된 합리성을 한다. 그 다음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인 대안을 탐색한다. 거기 자, 모든 대안 탐색도 아니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단순화,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킨다. 자, 핵심 키워드만 좀 봅시다. 그 다음 만족 대안을 선택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정책 결정의 필요성. 그래서 만족화 기준의 설정이 일어나고, 자, 한정된 수 대안만 파악할 수밖에 없겠죠.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범위 내에 속한 대안 중에서 선택하고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고, 대안을 한 번에 하나씩, 아까 이걸 뭐라 그랬어? 순차적이라고 그랬죠? 하나씩 만족과 기준과 비교한다. 즉, 봐봐. 아까는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지, 조금이라도 나은지를 비교했다면, 여기는 그냥 그 대안 자체가 만족스러운지만 비교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해 그러면 선택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산다. 그러니까 점증 모형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었어요? 딱 봐도
만족 모형은 점증 모형에 비해서 만족이라는 심리적 측면을 포함시켰죠. 또 하나, 아까 대안 선택이 기존의 정책을 가지고 그보다 조금이라도 나오면 대안을 선택한다. 이게 점증 모형이라면, 이건 그게 아니라 대안 그 자체를 놓고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를 본다고 그랬죠. 공원, 실제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기존은 경험적 실증적이다. 그 다음 한계,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유동적, 그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보수적 성격이고. 그 다음 개인적 차원으로, 치중함으로 조직적 차원, 이것도 많이 나와요, 한계로. 자, 봐봐요. 자, 우리가 A라는 정책 결정자가, 대안을 선택하고 만족한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했다.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인천시청이 선택했다. 인천시청이 만족한 수준을 선택해요? 삼성이 선택했다. 삼성이 살아있는 유기체도 아니고 만족할 수가 없죠. 만족이란 말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조직적 차원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대강 알겠어요, 쌤? 자, 너무 쉬운 부분이라 좀 빨리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쌤들이 조금 지루해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혼합 관조 모형은 뭐냐? 혼합 관조 모형은 어떤 걸 혼합 관조 모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대안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떤 표를 찾을 때도, 천문학에서도 처음 찾을 때는 어떻다? 전체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체를 뭐한다? 스캔해보는 거야, 전체를. 그래서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뭐한다? 이제 이걸 부분적으로 나누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이 정책을 결정할 때 뭐 할 때는 거기 봅시다. 근본적인 탐색을 할 때는 합리 모형으로 하고, 그 다음 실제로 세부적으로 탐색을 할 때는 뭘로 한다? 점증 모형으로 한다. 이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왔죠. 합리모형 플러스 점증 모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스캐닝을 뭡니까? 관조 전체를 이렇게 조망한다, 관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주사한다고 번역하면 주사가 되고, 전체를 뭐한다? 전체를 좀 파악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간다. 그럴 때는 관조라고 표현하겠죠. 자, 중복 탐색의 전략 여기 나와 있고, 자,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쌤? 대안을 탐색할 때 기본적인 대안을 먼저 생각하고 세부적 대안을 탐색하고, 그쵸? 분석할 때도 전체적인 걸 먼저 분석하고 세부적인 걸 분석하고. 무슨 말인지 알면 됩니다. 자,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의 이상주의적 특성에 나온 단점과 점증 모형의 지나친 보수성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무슨 사회에서 많이 적용된다? 능동적 사회. 그렇죠? 그래서 능동적 사회에서 주로 전체를 보고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그래서 드로우 최적 모형. 드로우는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드로우 나오면 가장 핵심이 뭡니까? 초합리성. 직관을 가지고 초합리성. 거기 초합리성 고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합리성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직관이나 통찰력, 비전 이런 것들이 뭐다? 초합리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갈 때 교장쌤이 모든 수학여행들 다 고려해서 비시 분석을 해서 가장 비용분해 효과가 좋은 수학여행들 결정하면 합리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경주로 불국사로 갔으니까 불국사 경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보다 오면서 보니까 조금 더 넓은 지역이 있어. 근데 좁은 지역에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로 가자. 지난번보다 조금 괜찮은데 그러면 뭐다? 점증무효. 자, 모든 수학여행은 알아볼 수 없고 그냥 한 6개 정도, 5개 정도 추려놓고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거기서 선택은 만족무효. 자, 그 다음 뭐 할 때는 저희 혼합관조는 전체적인 측면을 볼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모형 비시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좋을 건가. 이를테면 인천이면 여기다면 비시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을 일단 갈 건지를 정할 때 어느 지역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비용분의 효과가 높을 것인가. 뭐 아프리카, 뭐 해외여행 간다고 합시다. 아프리카냐, 북미냐, 뭐 유럽이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거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하고 어떤 일정을 잡을 건지는 뭘로 한다? 세부적 결정한다. 그러면 그건 혼합 관조 모형이고. 그게 아니라 이거 봐봐요. 혼합 관조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면 이게 큰 차이였어요. 교장선생님이 비전을 봤어요. 보니까 또는 직관이나 비전을 보니까 미래에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교장선생님 보니까 전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는 오래된 미래라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과거를 잘 알아야 굉장히 미래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 봐봐. 이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엑스포도 갈 수 있고, 엑스포고 첫 번째는, 그 다음 전통 문화를 잘 살필 수 있는 유적지. 뭐 몇 개 있다면 직관을 또는 비전을 통해서 유적지로 가자.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유적지에는 뭐가 있겠어요? 신라의 불국사, 뭐 백제이면 저기 뭡니까? 대전 지역으로 간다든가 황산벌 쪽으로 간다든가 또는 가야 지역이면 창녕 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비시 분석을 하는 거야. 그게 뭐다? 최저모형. 최저모형. 그래서 뭐가 중요한다? 최고 의사결정자가 먼저 뭐 어떤 결정을 먼저 한단 말이야. 거기 있는 것처럼 초정책 결정을 먼저 해. 초정책 결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의 핵심은 다른 거하고 다 똑같은데 초정책 결정이 있겠죠. 그래서 상위 정책 결정. 자, 좀만 봅시다. 거기 그래서 현실주의하고 이상주의를 절충했다. 자, 특징으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고려하고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비전을 해놓고 비전에서 나온 대안들은 비시 분석한다고 그랬으니까 경제 합리성을 중시하고, 그다음 합리성과 뭘 강조한다? 초합리성 강조한다고 그랬죠. 상위 정책 결정 단계, 여기가 중요하니까 정책 결정에 대한 정책 결정으로, 그러니까 상위, 메타, 초, 이렇게 상위나 초 또는 영어로는 메타인데 이 말이 들어가면 뭐다? 자, 이런 거였어요. 우리 혹시 쌤 봤어? 인지, 초인지란 말 들어봤어? 초인지.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어떤 걸 학습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또는 이렇게 인출하고 이런 것들이 인지라면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 조절하고 통제하는 걸 초인지라고 그래. 자, 쌤 초평가 또는 메타평가가 뭔지 알아요? 메타평가가?
평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그걸 자신을 다시 검토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조절하는 거, 통제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메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이라고 표현되든 철하고 표현되든 메타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든 간에 메타가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그거, 정책 결정에 대한 정책 결정. 그렇죠? 이게 뭐다? 상이 정책 결정 단계에서 하는 일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책 결정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정책 결정으로 결정의 참여자, 시기, 결정을 위한 조직과 비용, 결정 방식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그렇죠? 초정책 결정이 일어나고 정책 결정하고 정책 결정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인 차원인데 여기까지 문제만 좀 풀어볼까요? 거기 문제만. 이거 나온 문제들은 조금 섞어서 나오는 건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나눠드린 거 1번 한번 볼까요?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한번 오늘 나눠드린 거 1번에서 모두 오늘 나눠드린 거 있었죠? 형성평가. 자, 옳은 것만 모두 골라봅시다. 작년 문제. 디귿번은 틀린 게 명확히 보이죠? 디귿은 뭐가 틀렸어?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한다고 그랬어?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다고 그랬어? 경제적. 자, 리을은 꼭 알아줘. 혼합 탐색 모형을 취한 에치오니는 정책 결정 설명 모형의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근본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으로 나눠서, 근본적인 것은 어떤 걸로 한다고? 합리. 세부적인 건 뭘로 한다고? 점증. 자, 에치오니에게 물어봤어. 뭐가 근본적이고 뭐가 세부적이냐? 그렇지,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지 못한단 말이야. 다시요. 에치오니는 여기에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지 못한단 말이야. 뭐가 근본적이고 뭐가 세부적인지 기준을 정확히 못하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비판을 받냐면, 자, 에치오니는 정책결정 설명 모형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서 기술적 타당성이 낮다고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답은 기업과 니은이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문제 5번.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시면. 문제 5번. 키워드들이 있죠. 읽을 때. 여기다 먼저 박스 속에서 어디에다 밑줄 쳐야 되겠어? 쌤, 어디에다 밑줄 쳐야 되겠어? 뭐뭐 한 다음 뭐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계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여기다 밑줄. 그쵸? 그 다음 이후에 다시 면밀하게 관찰한다. 밑줄. 계략적으로 본다. 그 다음 면밀하게 본다. 아까 뭐 어떤 거 전체 우리가 관조할 때 스캐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우리가 보통 자, 에치오니 자기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표를 찾아라 그럴 때 일단은 그 표를 찾을 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못 찾으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영역을 나눠서 본다는 거야. 세밀하게. 그렇죠? 그래서 관조라고 그런다 그랬어.
답은 몇 번이겠어, 그럼? 답은 뭐다? 혼합? 탐사. 그러니까 봐봐. 탐사, 관조, 주사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조망한다. 그럴 때 관조. 또 전체를 이렇게 스캐닝한다. 탐사. 그쵸? 주사. 뭐 이렇게 탐사하고 주사는 거의 비슷한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 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9번 문제.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이 나와버렸네. 그거 빼고 한번 해봅시다. 옳지 않는 거, 아니, 9번 문제구나. 9번 문제. 9번 문제. 나는 8번 문제 풀었어. 9번 문제. 가장 옳지 않는 거, 답은 나왔죠? 답 몇 번? 답. 자, 우리 쌤 답 몇 번? 9번. 자, 2번은 뭐 어떤 모형에 어울려? 각 국가 권력이 사회 각 계층이 분산된 사회에서. 우리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이렇게 그런 사회를 다원화된 사회라고 그랬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어떤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 그랬어? 점증 모형, 그쵸? 자, 다시 한 번만 쌤 봐봐. 자, 우리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어때? 보통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그릴 때 그때 당시에 개발도상국가였으니까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면 했었죠. 근데 미국 같은데 지금 사회 생각해봐. 미국 청기 규제했으면 좋겠죠. 근데 왜 청기 규제를 합리모형 정책처럼 못해? 많은 청기와 관련된 청기 관련 단체들의 로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원화된 사회는 권력이 다 힘들이 분산되어 있는 사회를 말해. 그래서 그러는 사회일수록 점진모형적 정책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쉬운데 왜 11번은 11번 11번 일부러 답을 안 해주는 거죠. 4번 틀렸잖아. 4번 그쵸?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자, 점쟁 중에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합니까? 정책 목표를 극대화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기존의 정책보다 자소히 향상된 대안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럼 쌤 8번 모형 8번은 이제 풀고 쉴 건데 8번에서 쓰레기통 모형 풀어봐요. 그냥 8번 다음 몇 번? 다음 몇 번? 2번. 그쵸? 최종 모형은 당연히 이 직관적 판단, 초합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자, 쌤도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지 않잖아, 이거. 쉽잖아, 이건. 대답 안 해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